자, 오늘은 제목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니 건 내 거, 내 거도 내 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강원도에 아주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또 이렇게 산불 피해 기부를 했는데 일부 누리꾼들의 남긴 악성 댓글들이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몇몇 누리꾼들은 겨우 뭐 이렇게, 아니면 고작 5천만 원 금액이 적다, 아니면 돈이 그리도 많아도 5천만 원 이상 하지 않는구나, 1억 기부하면 더 좋을 걸, 다른 연예인들은 대부분 1억 하는데 그다음에 1회 출연료 몇 천만 원 받으신 분이 5천만 원이라니 비호감이다 등의 비난의 댓글을 남겼다는 거죠. 과연 이게 이런 게 유재석이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금액이 기부를 작은 금액으로 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과연 그들은 또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과연 그들이 유재석만큼의 많은, 또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과연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또한 최근에 이순재 그 원로 배우가 승리 게이트에 대해서 연예인 특권이 책임의식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니썬 관련해서 이제 이순재 그 원로 배우가, 연예인은 공인은 아니지만 행위 자체가 전파성이 있어서 공인 역할과 개념이 있다, 조심하고 절제해야 한다며, 연예인이 특권이 어디 있느냐, 특권의식은 의식에 달린 거다, 연예인이란 결국 인기가 필요한 직업이지만 요새 인기를 특권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댓글이 또 달리는데 이런 식으로 답합니다. 뭐 이명박 박근혜 지지한 것 정말 책임의식과 품격이 있다, 인정, 뭐 이렇게 크크크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또 뭐 맞아요, 그런데 국가적 재난이 오면 성금은 좀 내나요? 이럴 땐 좀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본보기 좀 보여줘요. 말로만 어른 노릇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국민이 아플 때 위로해줘야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옳은 말씀인데 자꾸 4대강 찬사가 떠올라 민망하네요, 이렇게 댓글들이 달립니다. 또 최근에 이 트와이스의 사나라는 그 걸그룹의 이 인스타에 또 문제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인데 최근에 이제 그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고 일본의 연호가 헤이세이에서 네이와로 바뀌는 그것을 이제 이 사나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의 계정에 연호가 바뀐 것에 대한 신경을 담은 짤막한 글을 일본어로 올렸는데, 이 헤이세이는 아키히토 전 일왕이 즉위한 1989년부터 사용한 일본의 연호다.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면서 일본의 연호는 네이와로 바뀌었다. 사나는 헤이세이 시대인 1996년 생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댓글들은 이렇게 누리꾼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전범국가 국민이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연호를 언급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또 우리는 일본에 당한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면 반일 감정이 생긴다. 그를 안 지우면 한국을 무시하는 생각이다. 역사를 모르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역사도 모르고 사과도 모른다. 자신을 강제징용 피해자 최상습 씨의 외손녀라고 밝힌 오해수 씨는 트와이스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 씨의 인스타그램에 사나의 글이 참담하다 댓글을 남겼습니다. 오 씨는 댓글에서 궁극주의의 상징이자 일본 우익 세력의 근간인 연호에 대한 사나 씨의 글은 전범 국민으로서 일말의 제2식에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사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본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댓글들을 보면 뭐 유재석이나 이순재 원로 배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사회적으로 그게 뭐
잘못 비난받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뭐 기부금이 적다 아니면 뭐 과거에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들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한국인인데 일본 싫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역사 안 배움? 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을 막 달죠. 뭐 일본한테 무시받는 겁니다. 중국처럼 합심해서 사과를 끌어내도 모자를 파네. 정작 우리는 마리몬도 옷 입은 다연 사진 논란되니까 삭제했다면서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연호 자체를 언급한 게 문제 아닌가? 2차 세계패전 국가이자 전범국으로 반성한 것 1도 없는 나라. 사람이 제국주의 잔재인 연호를 언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반일 감정이 거의 뭐 그게 달아있다. 근데 반중 감정은 전혀 없고 반북 감정도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좌측에 있는 이 인스타에 있던 한국인이 일본 싫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역사 안 배움 막 이런 분이 과연 이분은 자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일본의 그 모이와 야마의 그 동경 택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풍경과 택시 그리고 하늘이 어우러져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다. 삿포로라는 도시에서 가장 빛이 많고 사람들도 많았던 곳, 낮이든 밤이든 예뻤던 도시 삿포로. 그러니까 방금같이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면서 또 정작 여행은 또 일본 가서 이렇게 찬사를 합니다. 과연 저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뭐 풍경이 멋있거나 뭐 이런 과거의 차를 우리 포니 같은 차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사진도 안 찍을 사람들이 일본 가니까 또 이렇게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과거에는 또 이렇게 김대중 그 대통령이 일본 방문해서 모든 연설은 천황폐하와 깍듯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또 최근에는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가 5월 1일부터 내의와 시대의 한일 관계를 중시하였던 아키히토 천황님께 감사드립니다. 즉위하실 나이토 천황님께서는 작년 5월, 3월 브라질리아 물포럼에서 뵙고 꽤 깊은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일 양국의 새로운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자들 함께 노력합시다라고 이렇게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또 댓글이 달립니다. 무릇 전쟁 중에도 외교는 예의를 다하는 법입니다. 총리의 마음에 있고 없고는 중요치 않지요. 5천만이 일왕이라 해도 대통령과 총리는 천황님이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카히토보다 좀 더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나루히토 왕세자이니 한국과의 관계가 좀 더 잘 풀렸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얼마나 칭찬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글을 정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뒤에 한번 어떤 그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이 이 이낙연 총리의 이 글을 갖고 올립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글이라면서 올린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글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막 달립니다. 막 욕을 하고 이제 그냥 즐기는 것 같음. 아이고 천황님 뭐 이런 식으로 막 댓글에 달리죠. 그래서 이게 그 이낙연 총리의 글이라고 밝혀지자 갑자기 글이 삭제되고 막 정쟁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다 삭제되는 그런 형국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뭐 반일 감정인지 정말 누가 글을 올리냐에 따라서 댓글을 이렇게 달고 정말 우리가 반일 감정이 너무 크게 치지 않나. 저 또한 과거에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일본 제품을 쓰지 않고 일본에 뭐 관광을 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들이 반일 감정에 또 극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일에 대해서 또 많이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 정부가 어떤 그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데 정작 그 보면 친일 청산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따른 일본 고쿠시간 대학을 유학했고요. 김정일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죠. 이런 것들 보고, 그래서 친일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다. 그래서 백범 기념관에서 이렇게 주제를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제는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고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이 생겼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색깔론은 청산해야 된다. 친일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친일한 사람들은 당대에 떵떵거리며 자식을 유학 보내면서 해방 후에도 후손은 잘 살 수 있고 독립운동하신 분은 가족을 못 돌봐 흩어지거나 교육시키지 못해 자식까지 고생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을 자주 들고 나왔고 반대편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구로 몰아세우고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천십 그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게 하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와 분단에서 비록 뼈아픈 역사의 경험은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감성을 극대화했다. 우리의 민족 감성이 평화지향의 저항적 민족주의였다는 사실이 한국 민족주의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제 한국 민족주의는 신성 불가침에 성소화되어 누구도 그 영린을 건드릴 엄두조차 못 낸다. 관제 민족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체제의 토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0년이나 지난 3.1절에 반일 감정을 불러낸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같다.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빨갱이 용어는 해방 공간에서 나온 걸로 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관제 민족주의의 지적에 부르짖는 문 대통령의 딸 뭐 이런 대학 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작 본인들의 그런 반일을 부르짖지만 역사 적폐에 대한 부르짖지만 정작 본인들의 자식들, 자녀들, 가족들은 또 일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최근에 그 한일 관계를 보면 경제, 외교, 경제, 문화까지 한일 파경의 도미노인데 뭐 2018년부터 쭉 보면 그 3월까지 이렇게 많은 그 한일 관계 악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국인은 일본에 의시하고 일본인은 한국행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보면 일본 방문 한국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은 한국 방문 일본인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계속 반일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가고 일본의 문화를 더 좋아하고 또 홍대 가면 거의 뭐 일본판이잖아요. 일본에 있는 그 일본의 그 거리에 축제를 하는 것처럼 홍대에 그대로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반일 감정이 대한민국엔 치솟아 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 대한민국들은 엄청난 반일 감정, 정말 너무 이런 데에다가 힘을 너무 많이 쏟고 있는 지금 현 나라의 시국인 거죠. 자, 최근에 가장 미국에서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인데 2019년 이제 연방 하원으로 재직 중인데 이 사람은 푸에르토리카 그 라틴계의 출신인 거죠. 그래서 뉴욕 하원인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본인은 원래 뭐 바텐더로 일하다가 그 2016년 대선 때 버니 샌더 캠프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이제 입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018년 하원 선거에서 뉴욕주 제14 선거구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본선에 78%의 득표로 당선되면서 사상 최연소 여성 의원이 되는 거죠. 취임 후에 여러 대외 활동에 큰 반향을 불러키고 있고 정치적으로 좌파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나이가 지금 만 29세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어린 여성 의원이죠. 그다음에 지구는 12년 후에 기후 변화 때문에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데가 이 주장하는 게 마찬가지로 리버스 2020 플랫폼이라고 해서 자유주의의 2020 플랫폼인데 거의 뭐 그 사회주의 쪽에서 부르짖는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금을 올려라, 낙태를 찬성하고 미국 국경 오픈하고 소아성애자 보호하고 노린 경제, 군비 축소해라, 불법 이민자 투표권을 줘라, 자유의사 표현 금지, 매체 제어, 한계 세계 정부, 학교에서의 교화, 노예제도에 대한 배상,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뭐 그 특히 아무래도 이 사람은 또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 미국 국경을 오픈해라. 뭐 그게 들어가는 막대한 돈들을 뭐 사회에 환원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항상 세금을 올려라. 뭐 낙태도 찬성하고 뭐 군비를 축소해라. 뭔가 이 사회주의 쪽 사람들의 레퍼토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세금을 올리죠. 그다음에 낙태도 찬성됐고, 그다음에 뭐 군비도 축소하고 거의 뭐 거의 군대가 아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만큼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본주의는 구제불능이다. 20대 걸크러쉬 미 의원의 폭탄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3월 9일 날 북미 최대 음악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참석해서 자본주의는 구제불능이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버거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사상이라며 돈의 집중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떻게든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윤을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고 이는 삶의 여유를 앗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구제불능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지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돈은 뭐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데 정작 이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여성 하원 의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흑수저다. 나는 선거 기간에도 바텐더 일을 한다.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선거 기간 내내 홍보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그러나 정작 그러면서 뭐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뭐 부자 세율을 70%까지 세율을 올려서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야 된다. 세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녀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옷을 보시면 자켓이 1990달러, 그다음에 팬츠가 890, 구두가 620. 토탈 지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게 3,500불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한 400만 원 돈 가량의 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살고 있는 집이 거의 뭐 펜트하우스급, 그래서 국회의사당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엄청난 그 부를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게 자랑하면서 또 뭐 하냐면 최근에 그 아마존에서 이 뉴욕주에서 그 아마존의 새로운 그 것들을 공장을 뭐 짓겠다 했는데 이 여자가 또 극구 반대를 해서 아마존이 바로 빼버린 거죠. 그게 들어가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뭐 한 14조 되는데 그것을 그냥 못하게 막아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투쟁해서 이겼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하면서 정작 그거를 없애면서 일자리 창출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국이 발생했던 거죠. 정말 이 여자가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뭐 그냥 가장 핫한 정치인 중에 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그 중기청 그 장관이 박영선 그 박 후보자의 과거 이제 그런 청문회 내용인데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부실하고 뭐 자료 없이 청문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수청문회가 하루짜리 푸닥거리 나는 이런 발언을 했던 정작 본인은
이런 자료들을 늦게 내고 내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거에 거의 뭐 이 후보자는 청문회 시절의 낙마왕 저승사자라는 수식어를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들, 자녀들 신상을 아주 탈탈 털어서 그 후보자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우택 한국당 의원이 후보자도 동일한 잣대로 인상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본인이 뱉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르게 했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의혹들이 본인이 이국 자녀도 이주 국적 병역 문제, 뭐 다주택 문제, 뭐 일본에 또 마찬가지 여기도 일본에 또 집이 있죠. 근데 그거는 또 소형이라서,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게는 엄청난 퀄리티가 높은 아파트였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자, 보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바뀐 임종석 실장의 그 재산 신고를 보면 취임 때보다 2억이 늘었다. 서민들의 경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 뭐 2, 3년 만에 2억을 벌고, 서민들은 정말 진짜 뭐 몇천만 원 벌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2억이 늘어나는 그런 형국을 볼 수가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보면 윤영찬 전 국민소통 수석과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은 각각 종전보다 2억 2천만 원씩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장도 마찬가지로 2억, 그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2억이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죠. 또 이제 최근에 김의겸처럼 그 연끌 투자를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김의겸 스타일로 투자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산이 30억인데 건물이 26억, 그래서 빚이 16억 이렇게 김의겸이 하는 것처럼 빚으로 건물을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한 6명 정도가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의 김상진, 이동우, 문영근, 김판수, 이용주, 김희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은 그 건물의 빚을 안으면서 건물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김의겸 더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뭐 4, 500 이상 엄청난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알 수가 없죠. 또한 내 자식은 다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그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나에 대해도 월간 조사에서 나왔는데 대부분이 외고, 자사고, 팔학군 뭐 이렇게 다 됐는데 정작 그들의 자녀들은 다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특목고, 뭐 외고 이런 데는 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특히 조현 서울시 교육감은 외고는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그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은 외고 나왔지만 외고는 없애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진보 정치인들은 교육계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내 자식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그다음에 국제고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후보자 가운데 상당수 인사가 자녀가 외국어고와 외국인 학교, 강남 8학군 명문고 등을 나왔으며 자녀 중 이중국자와 해외 유학파도 많아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는 모두 금수저 교육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고 평준화시키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특히 교육에 관련 컨트롤 타워라는 김상균 교육부 총리는 경기도 교육감 지내면서 자녀들은 강남구에서 고등학교를 보내며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줄곧 주장해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두 아들을 모두 외고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민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광화문 1번가의 교육 분야 소통위원회에 지낸 의사 서천석 씨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모임에서 이사를 역임하면서 사교육의 원상으로 불리는 영재고의 아들을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죠. 자,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의 지난달 그 장학금 인사 고위공직자 16명의 자녀가 다닌 고교를 분석한 결과 11명의 자녀가 외고나 자사고를 포함한 강남권 명문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외고 2명, 외국인 학교 3명, 강남 지역의 명문고 8명, 자사고 3명, 대안학교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그런 쭉 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 아들을 용산국제학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차녀와 장남을 용산국제학교, 그다음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딸 경기고, 그다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딸 서울외고, 김영 농림축산부 식품 장관 아들과 딸을 자사고인 세화여고, 이낙연 총리가 아들 서초구의 서울고, 김상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가 영동일고, 구 영동여고죠. 그 차녀와 3년은 강남구 숙명여고 나왔고요. 김상조는 아들 강남구 중대부고, 그다음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남구 현대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영외고, 김진표 전 국정자문위원장은 대한외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들은 도시형 대안학교 이유학교는 과거에 최태원 SK회장 장남이 다니면서 기족대안학교라는 별칭을 얻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도 아들을 이유학교에 보냈었죠. 이렇게 내 자식들은 이렇게 많이 두고 있죠.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인데 5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출은 한 국가의 글로벌 경제력의 총합체인데 그 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수출의 실적이 부실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수출 상위 10개국의 수출액 증가율을 보면 뭐 중국이 아직은 당연히 앞서 있고 미국도 2.6% 상승하고 있는데 독일, 뭐 일본, 네덜란드,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영국 다 마이너스로 접어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는 11.4%까지 추이가 떨어졌다는 그래서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넉 달째 0%대의 역대 최저 물가에 뒤에 공포를 고개에 들고 있다. 그래서 올 누적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0.5%, 정부는 0%대 물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4개월 연속 0%대에 그치면 디프레션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대, 그죠? 그 디프레션은 경기 둔화, 소비 감소, 저물가, 장기화, 생산 감소, 경기 악화의 악순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러 경제 위기 가운데 탈출이 쉽지 않은 최악의 위험 형태로 불린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직 디플레이를 우려하기는 이르다면서 유르세 인하 효과가 소멸된 후 물가 지표 향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월 연속 0%대에 머문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쭉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미국의 사회주의자들, 그다음에 좌파라는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자신의 이익은 이렇게 잘 챙기면서 서민들은 말로만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은 단 하나도 없고 경제도 바닥이고 수출도 바닥이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본인들의 재산은 계속 증식되고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인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영상을 잠깐 보겠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과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정말 뭐 단돈 몇천 원에 또 그 나라의 여자들은 몸팔로 유럽으로 나가고 남미로 나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그런 상황에서 폭동이 발생했는데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의 산유국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거의 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좌파 정부의 진보 정부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가 이렇게 폭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이런 형태의 상황이 발생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에는 신보수주의자라는 네오 컨서버티즘이라는 것을 이 사상이 새롭게 발생하는데 뭐냐면 이제 더 리무진 리볼버라고 해서 미국의 강남좌파라는 그런 개념의 이 미국의 용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만 뭐 이런 것들이지만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 위에 이 밑에는 이제 밑에 안경 끼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저자 스티브 프레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내용을 책을 발간했는데 그 위에 이제 있는 사람은 버니 샌더스라고 아까 그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의 뭐 지난해 매번 100만 달러 이상의 그 미국의 최상의 계층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의 뭐 공산주의자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져야 된다. 또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엑스트레임 리치라고 해서 미국 상위 0.1%의 정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이 미국이 이런 상황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원래 미국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 버니 샌더스를 위술해서 그 아까 보여줬던 알렉산드리아 그 오카시오 코르테저 같이 이런 여성이 나타나면서 이 사회주의가 갑자기 그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들을 더 많이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리무진 리버버라는 단어는 1969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 리무진 리버버는 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로는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논리에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다 잘 나눠 먹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워야 된다. 특히 이제 그 흑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사는데 그 힘들게 사는 고통을 나눌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은 끔찍하게 챙기는 그것이 바로 현재 그 더 리무진 리버버라는 것이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강남좌파라는 또 한국에서 이런 강남좌파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 사회의 진보적 이념, 그런 프롤레타리아적 의식을 지닌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지칭하는데 2005년에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법여권 386 세대 인사들의 자체 모순적 행태를 비꼬는 말로 써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최근에 신개념 전문직 문학의 종사자 지식인 또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집단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되면서 이렇게 위선이나 허위의식을 비판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대한민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보 진영이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 최근에는 아메리칸 뉴 클래스라는 게 새로운 계층이 생겼는데 이거는 거의 꼭대기 상류층 10%의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거의 뭐 1년에 20만 원 달러 이상이 버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민주당이고 지식인이고 좌파의 성향을 띠고 있는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정말 그 위선적인 잔인할 정도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깨고자 자신은 대통령을 출마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얘기했던 것은
국제주의가 아닌 애국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다른 나라들은 다 애국주의로 해야 하고 당신 나라들은 각자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연설을 하는데 미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거나 일하거나 예배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되는. 오늘날 사회주의는 석유 부국에 파산시키고 국민들을 가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의 모든 것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시도되었지만 고통과 부패의 세력이 발생합니다. 사회주의의 권력 갈증은 팽창, 침입 및 억압으로 이어지는데 세계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랭크 버컬리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뭐 연설 자문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책을 냈는데 The Republican Workers Party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이 워커 파티를 해야 된다. 일을 줘야 된다. 새로운 게 사람들에게 연금을 받는 것보다 복지보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 잡 프레젠트로 자기는 불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의 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자들은 노동자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백인의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공화당이지만 정말 노동당의 정당으로서 될 거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앤 더 워커스 파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공화당은 어떤 정당이냐 얘기하니까 이렇게 워커스 파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보통의 노동자들은 민주당에 다 표를 다 싹쓸이해 갔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노동당의 노동자의 자들의 그 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은 되게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뭐 종교나 동성애 반대나 미국의 정통을 따르는 것은 상당히 우파적인 이지만 사회 경제적인 이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공화당이면서도 노동자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또 글로벌적이진 않아요. 내셔널적인 나의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것은 관심 없고 미국의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것이 관심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신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것.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잡 파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직업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 직업이 좋든 나쁘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잡 프레젠트로 불리고 싶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꿈을 다시 회복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잘 살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후손이 선조보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미국의 일부 귀족들, 그러니까 귀족들은 뭐 재산도 직업도 지위도 다 대물림하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깨버리겠다라는 것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보수, 그러니까 대한보수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신보수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트럼프는 보수지만 경제적인 거에서는 진짜 보수가 아니고 노동자들을 우선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이 환영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스티베트, 루스베트라고 해서 이 위스콘시, 미치칸,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 주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힘을 막강하게 펼쳤던 부분인 거죠. 이 경우 여기에는 그 오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거의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인구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 인원수에 따라 선거권 인단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이 내주가 그 힘을 발휘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을 찍는 주는 블루 스테이트, 그다음에 공화당을 찍는 주는 레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네 주가 전부 공화당으로 바뀐 것이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백인 노동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으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공화당은 바로 그 워커스 파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아까도 그 수출이나 이런 가지 보면 지표를 보면 미국 경제가 조금씩 많이 살아나고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m going to bring the jobs back from China.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보시면 중국이 미국에서 6만 개의 직업을 갖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노동자 320만 명이 자리를 빼앗아 갔고 그만큼의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몬타나가 106만 명, 그다음에 노스다코타가 76만 명, 그다음에 와이오밍이 그 57.77만 명이 되는 거죠. 이게 합치면 239만 명밖에 안 돼요. 300만 명이 안 되는 거죠. 이 세 개 주를 다 틀어도 중국이 갖고 오는 일자리를 하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가져오겠다. 중국에게 뺏겼던 것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미중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현 시국인 거죠.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럽니다. 사회주의의 권력 갈증은 팽창이다. 침입, 억압. 그러니까 보면 사회주의자는 항상 그 사회주의자가 되면 그 무기가 급증합니다. 그 나라가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가 되면 무기가 급증하고, 근데 오히려 사회주의에서 그 자본주의로 민주주의로 돌아가면 무력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그런 것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굳건한 건 하나는 사회주의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적인 게 아니라 내셔널적인 국민들을 위한, 국민에게 노동을 주고 일자리를 주는,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도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인 거죠. 최근에는 뭐 그 북한 그 남북 공동 합의 1주년 기념을 하는데 북한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니까 문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고 그냥 행사가 유야무야. 만약에 북한에서 온다고 했으면 아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나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최근에는 그거 뭐 1주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미국의 그 사회주의, 그다음에 우리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그 내로남불의 그 자기네들의 그 자식 사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한쪽으로 치우치면 참 사람이, 이 나라가 기울어지고, 아까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성향을 잘못 갖고 가고 방향을 잘못 잡아주니까 그것을 또 굳건하게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하고 또 남 탓을 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찾아 헤매는 그런 현 정부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여기에 아까 말씀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들을 공동으로 쓰며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 뿔뿔이고 또 하나가 되는 쪽은 진영은 지금 현 정부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가 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살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배울 만한 사람, 본받을 사람, 같이 어울려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같이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이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